네, 사회보험법 기본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기획서 프린터 봐주시고요. 매주 화요일은 휴강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시문제로 확대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요 1차 시험 대비 관련해서는 보다 더 범위를 최소한으로 늘려보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사신문항으로 늘어난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2023년 난이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률이 50%를 늘 항상 넘다가 지금 35% 합격률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실 목이 좀 잠겨서 오늘 수업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부터 8회까지의 순서를 보시면 우선은 사회부장 기본법부터 잡아갈 거고요. 사회부장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부장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부장 제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수를 떠나서 사회부장 기본법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리들,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기본 원칙들이 다른 사회보험법 과정들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회부장 기본법 양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는 사회부장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으로 할애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8월 16일, 그 다음 17일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아무래도 범위도 좀 많고 문제수가 고용보험법하고 산재보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법을 중심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회, 5회차에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5회차부터 걸쳐서 6회차까지 징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회차, 8회차 각각으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가져갈 건데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늘어나봤자 한 그 보험당 문제가 한 4문제 출제되면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수로 환원했을 때에는 여전히 포기하실 분들은 포기하셔도 되는 비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여전히 정해져 있고 4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출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쪽에서 문제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4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하고 연금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안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전체 개괄 살펴보고 가자라면 노무사 1차 시험은 어쨌든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무사의 핵심이죠. 노무사가 되려면 노동법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들도 근로관계 안에서 꽤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하고 노동법을 묶어서 사실은 노무사들이 놓칠 수 없는 법 내용인 거죠. 그리고 경영 경제는 2차 과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은 인사관리나 경영조직으로 이어지고 경제는 노동경제로 이어지죠. 그래서 보통 2차 과목 고려하셔서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법이 좀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오리알이죠. 낙동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 할애를 그렇게 많이 하시기도 어렵고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도 옳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휘발성이 꽤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각 보험의 원리들도 당연히 있지만 결국에는 각 보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지급되는 보험 급여들이 어떤 성격들인 건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급하는 원칙이나 시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금방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기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자기만의 정리 노트 만드세요. 정리 노트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수험생 때 A4 용지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A4 용지 빈 종이 이렇게 쭉 깔아놓고 여기서 뭐 이를테면 사회보장 기본법이면 사회보장 기본법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는 아 그래 이거의 목차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크게 잡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해당 목차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결국엔 크게 잡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요 주제 있으면 이게 또 이렇게 나뉘고 이게 또 이렇게 나뉘는 방식으로 큰 주제부터 소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본인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신 프린트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셔도 그 프린트를 열어야만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 들을 때 기억이 나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정리한 노트를 다시 보는 것만큼 기억이 잘 환기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리 노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사회보험법이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험 범위로 들어오는 법령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6개의 법령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로 노동법 같은 경우 사실 한 개의 법이 거의 중심적인 과목인 거잖아요. 노동법 1 하면 근로기준법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개의 법령에 대해서 쭉 나뉘어져 있는 게 사회보험법의 어떤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 6개의 법령을 되게 깊이 있게 다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세요. 그래서 주되게 고용산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3개가 아예 기본 어떤 세트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징수법은 뭐냐면 고용과 산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사회보험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산재에 대한 관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징수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파트만 따로 뽑아서 고용산재 보험에 한한 징수 파트를 따로 묶어서 징수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고용산재 틀에 같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까지가 사회보험법에서는 가장 핵심이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매번 적게 출제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산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예요. 근데 국민연금하고 건강은 우리 다 알겠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 나이 이상이 되거나 일정 나이 이하, 60세 이하인 사람들 중에 소득활동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대상은 전 국민이에요.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에 제한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할 부서가 달라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어디겠어요? 부처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겠죠.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다 보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니 노무사는 아무래도 노동과 쟁점이 맞물려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연금하고 건강 역시도 노무사가 다루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되기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하고 건강을 범위가 되게 많은 법들이에요. 당연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다 버리고 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출제 범위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 파트는 버리지 않고 챙겨가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하고 건강에서는 그렇게 주되게 나오는 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씩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하루 반 정도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법들 설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부장 기본법이 가장 기본법으로서 그 내용을 소홀하게 여기시지 마라. 여기서 출제되는 게 그냥 3문제에서 4문제예요, 통상. 그 다음에 산재하고 고용에서 각각 6문제 정도씩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건강연금에서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냥 그 외에서 징수법에서 한 5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는 패턴인 건데, 요번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표 보이실 거예요. 앞 차례를 지나가면은. 거기서 보시면 건강보험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조금 패턴을 달리했던 문제 출제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징수법에서 3문제를 내면서 건강보험에서 4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운용을 했던 거예요. 네, 교재에서 차례를 넘기시면 차례 파트를 넘겨보세요. 네, 그럼 거기 기출표 보이시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맨 아래 보시면 2023년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보험료 징수법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공식처럼 나오던 문제의 수의 패턴이 완전 깨졌던 거죠. 그렇기는 했으나 이렇게 깨진 게 이전에 한 차례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칙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주된 패턴에서 이 정도의 비율의 출제 방식은 좀 고정이 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40문제로 늘어났을 때 요 패턴, 요 정도의 비례로 이제 그러니까 확장해서 문제가 출제될 게 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40문제로 출제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칙 운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장 기본법은 3, 4문제가 나오지만 3, 4문제 정도 나오는 좀 법이고 법이 짧으니까 꼭 잘 봐야지 라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은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문항이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꽈락 기준은 16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될 거고 평균으로 따지면은 24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약간 25문제 정도로 6개의 법령에서 문제를 내니 내가 공부한 범위는 되게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문제는 진짜 사소하게 이렇게 군데군데에서만 나오니까 오히려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문제 별로 뭐랄까 공부한 데서 잘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은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40문제로 늘어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5문제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형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그냥 한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40문항으로 가면서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이제 건드리고 가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더 많이 살펴보는 방식보다는 지금 어쨌든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범위들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해하시는 게 진짜 은근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 없이 보시면 나중에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잘 이해하시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더욱더 그러하세요.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사회부장 관련 법에 들어가기 앞서서라고 하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인데 사회부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도움 되시는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때는 그거 따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자료니까 참고자료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1장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장 기본법에
어떤 그 전체 법 구성에 대해서 우선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우선 총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총칙에서는 당연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지인 중에 1차 시험을 진짜 많이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직업이 있는 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애인데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만 계속 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막판 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했던 법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공부해도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시험이 어려워졌으니까 지금 또 그렇게 하면 잘 못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공부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출문제하고 그다음 법 총칙 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할 줄 아는 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총칙은 각 법에서 각 법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이념으로 운용되는 법인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이 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총칙을 잘 이해하면 그 법이 어떤 법인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총칙부터 보고서는 넘어가는 것이 어떤 법이든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그 사회보장 제도를 누리는 사람들은 국민이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를 책임지는 건 국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즉 국민의 수급권과 관련한 규정들이 2장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사실상 요 아래까지는 다 국가의 의무 혹은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사회보장 제도 운용에 대한 기본 계획 어떻게 세울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기본 계획과 그 다음에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그렇다면 이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 세부적으로는 그 사회보장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특히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점점 더 정보화되고 있기는 하나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법 파트에서는 무조건 그 사회보장,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서 보시면요.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4페이지 보시죠. 사회보장의 의의를 보시면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 이념 보시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의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립지원 밑줄 쳐주시고요. 해서 보시면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이를테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생활 수준이 낮은 일부만이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할 때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는 건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용어의 정의에서 보시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같은 것들이 사회적 위험의 예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하고선 그 옆에 있는 그 사회적 위험의 예시들은 그냥 말 그대로 예시로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버렸다 말고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을 때에도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이가 든 상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가족들은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자립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뭐 그런 뭐랄까 와 요즘 그 직업 엄청 많은 그 군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돌봐주시거나 하는 사회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말해요. 그거를 통칭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이란 정의 내로 들어가요. 어떻게?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로부터 보호하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예시들은 이거를 막 1번 뭐 질병, 2번 빈곤, 3번 노령 이렇게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건 뭐냐? 소득과 서비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 속에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죠? 첫 번째가 지금 뭐 나오죠?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부조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예요. 즉 모든 국민에 대해서 사회적 위험으로 처한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는 어떤 세 가지 틀을 사회보험의 형식, 공공부조의 형식, 사회 서비스의 형식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 자체는.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보장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보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전형적으로 직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을 한다라 얘기하잖아요. 그 4대 보험으로 고용, 산재, 그다음에 연금, 건강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통상 우리의 시험범위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하는 이유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자기 생활을 영위해갈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뭘 지급해요? 그죠? 실업급여라고 통상 얘기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해요. 이거는 소득이에요, 서비스예요? 소득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소득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원을 가요. 병원 가면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기들 그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다 무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방접종 병원 가서 맞아요. 그 다음에 돈 계산하고 나오나요? 안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 게 서비스인 거죠.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죠. 그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거 이용하세요? 제가 정리를 진짜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런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데서 지금 뭘 들었냐면 정리수납 자격 과정인가? 자격증 무슨 과정인가? 뭐 이런 걸 들었어요. 수납차? 아무튼 뭐 이런 정기수납 자격증 관련한 걸 들었는데 정리수납 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배웠어요. 얼마 냈냐? 3만 원 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애가 둘이에요. 그럼 다자녀 가구거든요. 그래서 1만 5천 원만 냈습니다. 이런 게 사회 서비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구립도서관 아니면 뭐 시립도서관
이런 데들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서비스 보호망 속에서 가능한 것들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시들이랄 거예요. 그렇게 소득과 서비스로서 사회보장 제도들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랫부분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용어의 정의는 자, 지금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도 있고 각각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러면은 사회보험이란 하고서는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를 적어놓고 공공부조란 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적어놓고 하는 방식으로 크로스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것이 전통적인 출제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보기 중에 하나로서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뒤에 있는 정의의 내용들이 뭐를 정의하는 내용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국민 사회적 위험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가장 큰 틀이니까 그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이 세 개를 뒤에서 명명하고 있다라고 정의 내용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결국에는 사회적인 위험을 밑줄, 보험의 방식 밑줄. 그래서 국민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다른 것도 아닌 보험의 방식으로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사회보험이니까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라는 연결 가능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의 방식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라는 식으로 연관지어서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공부조로 넘어가시면요. 공공부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부조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이를테면 실업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공부조의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회보장 제도니까 이 사회보장 제도의 범위, 모든 국민의 범주 속에서 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잡는 거죠. 이 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 자체의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막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라는 건 공공이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이제 부양하도록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어떤 생활 유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라는 것을 용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 서비스를 보시면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서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 그다음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 생활의 보존,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각자의 다른 요구들이 있잖아요. 뭐 주거, 고용, 아니면 뭐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오기 위해서 제가 아이돌보험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인 거죠. 그죠? 제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보시면 공공부조에서 보시면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라고 돼 있죠. 거기 밑줄 하나 거주시고요.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민간 부문까지 밑줄을 쳐주시죠. 그래서 이거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 당장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어떤 급여는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쌀이 떨어졌거나 이런 긴급 상황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어디를 가세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주민센터 가세요. 그 주민센터 가서 누구 만나요? 그 지자체 공무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역할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서비스로 내려가시면 아까 예를 들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로 하시죠. 아이돌봄 서비스에 저희 집 와주시는 선생님이 공무원이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탁기관으로 그 아이돌봄 기관이 운영이 되고 그 운영 기관에서 고용되어 있는 민간 부문의 선생님이세요. 아이돌봄 전담사세요. 즉 국가와 지자체가 다 투입이 되지만 플러스로 민간 부문이 함께 결합해서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대표적인 민간 부문의 도움으로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민간 부문이 같이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으로 내려가셔서 평생사회 안전망을 보시면요. 평생사회 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해서 이를테면 기본 욕구라 하면 그냥 의식주와 관련한 평생을 두고선 내가 그냥 늘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들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플러스로 특수 욕구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 생애 주기의 시기별로 생기는 욕구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출산기에 있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육아기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들이 가장 절실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떤 노령 가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가장 절실하죠. 그래서 그러한 특수 욕구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사회가 안전망을 작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다음에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 이것이 이제 정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 6번 보시면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는 개념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보장 제도뿐 아니라 사회보장 기본법뿐 아니라 우리의 시험범위 들어있는 모든 법에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의무화되어 있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그 징수법에서 등장하는데요. 각각에서 그러니까 각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총액 신고 시기라는 데가 있거든요. 보수총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3월 15일까지 매년 실시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3월 15일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신고가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서면으로 써서 내라고 하면 완전 행정 과부하 걸리겠죠. 행정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디스크나 아니면 입력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 정보와 관련된 방식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인터넷으로 신고를 등록하도록
그런 식으로 필수화, 의무화하고 있어요. 유일한 규정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업무의 특성 때문이에요. 3월 15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에서 감당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정보와 관련한 관리의 영역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정보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건물주세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럼 이분이 구직급여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떨어져서,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수익이 떨어져서 사회적 위험에 처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직급여를 주는 건데, 그 사람이 건물주라서 수익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호 대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건물주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런 걸 확인하려면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데이터 관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고 하고, 이 행정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혹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읽으면 이게 뭐에 대한 정의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정의는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 규정을 가면은 사회보장에 대해서 정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평생 사회 안정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들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가 어떤 범위까지 되어 있는지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서 내용하고 정의의 규정하고를 매칭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잠깐 쉬시고 이어서 사회보장의 책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